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선 미중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관계는 일반인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손볼 것이라는 생각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손 못 봅니다. 중국은 너무 셉니다. 국제 관계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외교 소식 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전쟁과 기타 양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4월에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무역 협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 왔습니다. 첫 번째 회담은 중국에서 열릴 수 있지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종 장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는 2017년 회담을 연상시키는 플로리다 마랄라고에서 시진핑을 접대하는 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리들은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베이징이나 워싱턴 DC에 보다 공식적인 장소를 선호한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1월 20일 취임한 이후 무역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천 개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에 더해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0%로 2배로 인상했습니다. 영향을 받는 주요 부문에는 철강, 알루미늄과 다양한 소비재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맞서 중국은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상품에 10에서 1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접근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펑페이 따오디,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결심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일기만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미국은 마치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중국 봉쇄에 집중한다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에서 철수하면 그 다음엔 뭐 할 거냐고 할 테니 미리 변명거리를 만들었을 공산이 높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트럼프 시진핑의 4월 중국 회동서를 보도한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사람이 6월에 미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두 사람의 회담이 버스데이 서밋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생년월일이 1946년 6월 14일, 시진핑이 1953년 6월 15일입니다. 생일이 하루 차입니다. 이 경우 시진핑의 생일상을 트럼프가 차려주고 쭈니성르 콰일러를 불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한 4월설이 유력합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취임식 초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양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급한 건 트럼프지 시진핑이 아닙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뭐라 하든 현재로서는 아주 싸늘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오는 5월 9일 전승절에 시진핑의 참석을 요청했는데 시진핑은 여기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푸틴도 중국이 9월 초 개최하는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기념식에 담례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의 교부는 트럼프보다 밀접합니다. 푸틴은 또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 임무에는 레드라인을 그어가며 들어올 경우 합법적인 군사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우전에서 중립을 유지해온 중국의 평화유지군 파병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전선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시킨 뒤 DMZ를 긋고 중국군이 정전을 감시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중국 평화유지군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전후 복구에 중국을 끌어들이겠다는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뒤 거기 있는 이익을 미국, 중국과 나누겠다는 식의 신호를 흘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히토류 자원을 두고 젤렌스키와 옥신각신하자 푸틴은 그 자원 모두 러시아 점령지에 있으니 주면 내가 주는 거야. 채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주껏 개발해보라고 떡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전후 복구는 또 중국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러우전은 설거지 단계입니다. 젤렌스키는 재산을 챙겨 해외로 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 키예프 중국 대사 마성쿠는 우크라이나 농업식품부장, 식품안전소비자보호원장과 만나 우크라이나산 완두와 수산물 등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없어져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일부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존속한다고 보고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오는 7월 이태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재건 주체가 누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재건은 미래 10년 동안 5,24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 규모의 재건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재건에서 누가 고깃덩어리를 먹고 누가 뼈다귀를 먹고 국물을 마실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타이완의 시사평론가들은 중국이 똑똑하다면 우크라이나를 인민폐 노예로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아마도 이라크의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미래 러시아, 중국, 미국이 파이를 나눠 먹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토건 사업에서는 중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또 잘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장벽도 중국의 저장성 노동자들이 건설한 것입니다. 재건 사업에는 물론 미국의 블랙락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우크라이나 재건은 어느 한 나라가 독식하기에는 파이 자체가 큽니다. 여기서 게임의 규칙은 러시아가 정하게 되는데 나눠주는 파이의 몫은 중국이 가장 클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한국은 그저 김치 국물만 마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젤렌스키 정권이 국민들의 무덤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납치 굿하고 참호에 투입하는 것은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르자 이제 동원 연령이 아닌 18세에서 24세까지의 신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발적인 좀비 군단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독립된 뒤 태어나 러시아를 모르는 연령층입니다. 그저 러시아가 사악하다는 쇠뇌를 받고 살아온 세대로 민스크의 아이들이라고도 불립니다. 대부분 찢어지게 가난한 계층의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이 신병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입대 문서에 서명했다. 미국이 18세 청소년 징집을 요구함에 따라 젤렌스키는 청소년들을 자신의 마지막 수호자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보면 사실상의 오징어 게임입니다. 신병의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젤렌스키 당국은 이들에게 가입비 100만 흐리브냐, 월급 12만 흐리브냐, 그리고 1년 복무 후에 나라를 떠날 수 있는 권리, 무이자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무료 여행과 공공서비스 요금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약속된 가입비 100만 흐리브냐 가운데 20만 흐리브냐만 즉시 받고 나머지는 복무 중에 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은 최전선에 대포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1년의 계약기간 동안 생존한다는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살아야지만 약관에 명시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복무 조건 중 하나가 지긋지긋한 나라를 탈출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게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나라를 떠나기 위해 나라를 지킨다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모두 히틀러식 소년군, 기틀레르 유겐드식으로 군사훈련과 세뇌 교육을 받아온 어린 소모품입니다. 최근 베르홈나 라다의 한 의원은 14세부터 소년을 군 복무에 등록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와 마이크 월츠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나 30일 동안의 휴전에 동의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해 이를 받으라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차단을 해제하고 군사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름 러시아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압박하는 건데 되도 않는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키예프는 중요 광물 자원과 관련해 미국과 합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서명을 한 건 아닙니다. 미국은 젤렌스키가 100억 원 소동과 관련해 사과를 했다면서 그를 다시 미국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성명을 통해 30일 임시휴전에 동의했다면서 러시아도 이를 수락하고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하는 짓을 보면 황당합니다. 키예프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는
신용이라고는 전혀 없는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다에서 회의를 여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와 꾸르스크의 민간 지역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의 드론을 동원한 공격에서 모스크바의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아파트와 많은 차량도 부서졌습니다. 러시아는 모두 337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전장에서 매일 패배를 겪고 있는 키예프가 강력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야만적이고 비겁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제다 회담을 내놓은 휴전 제의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전에 키예프가 재무장할 시간만 주는 어떠한 일시적 휴전 협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짜르그라드 연구소의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기는 러시아 승리가 코앞에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이상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트럼프의 적 딥스테이트가 재집결해 트럼프와 머스크에 대한 반격을 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기는 지금 트럼프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데다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물러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민주당이 놓은 함정이라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점점 더 큰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우크라이나가 명백히 밀리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이라는 것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니 러시아는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파워블로거 앤드류 나폴리타노, 레리 존슨, 마리오 나우팔이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교부장과 대담했습니다. 라브로프는 30일간의 임시 휴전이라는 미국의 최후 통첩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미 1월 20일에 답변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 휴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으니 따로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가 꼼수를 부릴 때마다 영토를 더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주도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는 키예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싶어하며 트럼프가 러시아에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국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타협을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블로거들은 라브로프와의 인터뷰에 앞서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 창립자 콘스탄틴 말로페예프와도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바실리 대성당과 포클로나의 언덕에 있는 전승 박물관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